우리가 맨날 쓰는 표현 혹은 단어들 중에서 의외의 유래를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감이랑 정반대의 상황에서 시작이 된 것도 있고요. 간혹 한국에서도 영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뭐 금융 관련된 표현들을 가끔씩 그렇게 쓰죠. 적금, 뭐 채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뭔가 스마트하게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런 용어들을 알면 되게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돈 관련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오래되고 아주 전근대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용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됐어요. 뭐 임대인, 우리는 이제 landlord이라고 부르고, 임차인은 tenant고, 뭐 채권은 bond라고 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또 mortgage라고 하는데 이 말들 전부 다 되게 전근대적인 말들이거든요. 되게 어이가 없어요. 한번 유래를 알아보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어디 월세를 내고 살고 있으면 그 공간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공간을 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이면 그 공간을 빌려주는 대신에 돈을 받는 사람이고, 임차인이면 돈을 내서 그거 빌려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면 임대인은 landlord라고 불러요. landlord이라는 말은 land는 땅이고 lord는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landlord는 귀족 플러스 땅이면 결국 귀족인데 지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이 귀족인 거를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왜냐면 호칭이니까 lord라는 것이. 이 땅 주인도 높여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아닌데도 지금 뭐 뉴욕의 한 그냥 엄청 좁은 원룸 같은 거를 빌려주고 있는 사람이 또 landlord라고 불러요. 귀족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임차인, 그거 빌려 쓰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tenant라고 합니다. tenant, T-E-N-A-N-T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불어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드너라고 해서 갖고 있다, 쥐고 있다, 들고 있다라는 뜻인데 뭘 들고 있냐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닌데 여기에 귀족 지주의 땅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을 권리를 지고 있다라는 걸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공권 사회에서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는데 남의 땅, 귀족의 땅에 들어가서 제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뭘 좀 밀을 갖다 주고 그럴게요 하고 요 어떤 밭에서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증명서를 들고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월세를 내는 사람을 그렇게 중세 시대에 땅 소유하지 못한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농부라고 그대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타일러 볼까요 콘텐츠를 하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파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요즘 3월이고 밖에 나가면 학생들이 보이고 제 학창 시절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 공부하는 거랑 제가 공부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다녔을 때는 우리가 무거운 책들 들고 다니고 여기다가 필기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하고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걸로 한대요. 여러분이 타일러 볼까요를 좋아해 주시니까 이번에 노팅이라는 브랜드에서 지원을 받게 됐어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지원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일러 볼까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주셔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노팅은 전자책 플랫폼이거든요. 필요한 교재나 원하는 작품들이 있을 때 어디서 배송을 받고 주문을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노팅으로는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고 시간 낭비도 없고 기능이 많으니까 활용값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만약에 일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은 무거운 책 말고 노팅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요즘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팅 안에 여러 가지 교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다운받아 가지고 열어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듣기 연습 섹션인데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 거고 ABCD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재생을 좀 눌러보면은 음성이 나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Listening test. Hi, Brandon. Thanks for coming in on your day off. Two of the staff members on this shift have called in sick, and we have a lot of dry cleaning to finish. No problem. The only thing is that I forgot to bring my name tag with me.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At a dry cleaner. D겠죠? What does the man say he forgot? He forgot his identification key card thingy, right? Or was it? I thought it was his key card. 그러면 또 채점에 들어가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채점을 해보면 네, 32번 D가 맞았고요. 33번은 키카드를 놓친 게 아니라 신분증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고른 거는 틀렸던 거예요. 요거를 한번 쭉 사용해 보니까 진짜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은 음원이랑 교재가 같은 나온다는 게 너무 달라요. 컴퓨터 따로 두고 교재 따로 두고 이런 게 아니니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되게 편한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로 할 수 있으니까 사실 학생도 그렇고 취준생도 그렇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플랫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팅 같은 전자책을 잘 활용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오래된 말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어원이 심각하게 또 무서운 말들도 있어요. 특히 집 관련돼서요. 우리가 요즘에 집을 사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 가도 집을 사기가 거의 경제적이지 않은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사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한국에서 보통 이거를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주택의 전액을 내지는 못하니까 이 주택의 나머지 가격을 은행 돈 빌려와가지고 나는 일부만 내서 나머지 은행이 내는 대신에 그거를 갚아가면서 이게 내 거가 되는데 하지만 내가 그 대출을 갚지를 못했을 때 은행이 다 압수해도 됩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집 자체의 소유권이 은행한테 있는데 소유권을 천천히 사가고 있는 형태의 대출이 되는 거죠. 요런 거는 물론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게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그냥 영단어를 그대로 쓰는 업계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뭐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보통 한국에서 뭐 한 그 패션 업에서 막 이거 갈색 옷이에요. 이거 브라운이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래어가 한국말로 쉽게 들어오게 되는데 모게지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국어 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불어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mortgage는 mortgage라고 스펠링을 하는데 발음은 mortgage를 해야 될 것 같지만 mortgage라고 해요. 그건 불어에서 파생됐기 때문이거든요. mort라고 하면 뭐이니까 t를 발음하지 않아서 mortgage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불어에서 쓰는 말인가? 지금도 안 써요, 이 말을. 여러분이 프랑스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그걸 모게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기서 이프테키라고 말을 하는데 아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불어권에서 이제 잘 안 쓰는 말이 돼버린 건데 어쨌건 mor라는 말 플러스 gage라는 말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인데 원래 mortgage라는 게 무슨 말일까? mor는 죽음이에요. gage는 선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짐, 선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겠다는 건가? 아니면 뭐 안 갚으면 죽는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무서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죽음 선서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약 형태를 묘사하는 표현이었대요. 계약이 죽는다,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왔죠? 근데 이거를 천천히 갚아야 돼요. 갚으면 내 거, 못 갚으면 네 거. 근데 어쨌건 갚든 안 갚든 간에 이 계약이 끝나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계약이 죽는 시점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mortgage라고 부르게 됐던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아니고 이 계약 자체가 죽는 시점이 사전에 협의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던 건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심각한 그런 말이 아니긴 아니었지만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13세기 때부터 시작이 됐대요. 13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미국에서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가끔씩 쓰는 말인데 13세기면
1200년대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표현들 우리가 지금도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오래됐어요. 돈의 관계가 우리한테는 그만큼 역할이 바뀌질 않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재테크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옛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금융상품 얘기를 할 때 부동산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누군가의 머리에 갑자기 생각이 나기 훨씬 그 전부터 쓰던 말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주식, 부동산, 뭐 가상화폐는 좀 예외인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채권입니다. 채권 얘기는 와 진짜 전근대적인 말이에요. 채권이 일단은 뭘까요? 남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 빌린 돈을 거둘 권리가 채권이에요. 이제 갚을 돈 받을 권리 그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고 한번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 대출을 어딘가 갚아야 되는데 남의 빚을 싸가지고 나는 이제 그러면 이거를 감된 대상이 되겠다 해서 남이 갚아야 할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를 거래하는 게 채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대출 형태인 거죠. 대출의 한쪽을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빌린 돈을 다시 거두니까 Nper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게 채권인데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bond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거를 구매를 하려면 그냥 어디 이제 투자은행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매하고 팔고 막 이런 건 이제 bond라고 해요. 채권 시장, bond market 이렇게 불러요. 근데 bond는요 원래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bond라고 하면 묶어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왜냐면 우리가 영어로 지금도 그런 의미로 쓰니까요. 뭐 bond가 풀, 접착제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채권이라는 말로 쓰이게 됐냐면 노예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된 상태를 bondage라고 불러요. bondage. 왜냐하면 사람이 자유롭지는 못하게 시킨 거를 하게끔 묶어놓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묶어놓는 뜻인데 우리가 돈 관련 얘기를 할 때 bond라는 말 쓰게 된 계기 자체가 노예제예요. 노예 거래. 그런 세상에서 발생이 된 거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bond라는 말을. 이게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 은행이 생겨나기 전에 혹은 은행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들에서는 돈이나 자산을 관리할 때 내가 갖고 있고 남한테 직거래를 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것도 화폐가 잘 없으니까 귀중품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혹은 노예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할 때는 이것들 중에서 나중에 너가 갚지를 못하면 나는 그래도 뭔가 가질 수 있게 뭔가 담보로 낼 만한 것 혹은 퍼센티지처럼 갚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귀중품 그거 안 돌려주면 그냥 끝이잖아요. 땅은요. 땅은 또 약간 유동성이 없는 결국에는 노예를 담보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빌려 쓰거나 대출을 했었을 때 옛날에는 노예를 담보로 해서 bond를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대출을 주는 대신에 노예를 너네가 나한테 뭐 1년에 몇 명 보내라 아니면 뭐 내가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 담보로 내달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bond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미국에서 bond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놀라운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미국에선 역사를 보면은 남북전쟁을 노예제 위주로 그렇게 하게 되고 노예제가 무너졌다가 불평등의 잔여들을 없애는데 엄청난 노력들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인종분리제도라든지 아니면 평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데 엄청 신경을 써서 했고 심지어 이제 또 최근에 미국 안에서 남부 노예제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녀들을 조금은 좀 조절을 하자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뭐 어디 동상이라든지 이런 걸 박물관으로 옮기고 아니면 어디 이제 지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bond라는 말은 그런 노예제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게 진짜 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찾아봤을 때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영어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 혹은 경제 돈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전근대적이고 지금 시대랑 안 맞는 말들인데도 그 배경을 모르고 쓰니까 되게 약간 스마트하게 쓰고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쓰게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쓰는 표현들이 진짜 많을 것 같고 봉건사회, 뭐 노예제 이런 것 때부터 그냥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된 표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도 그럴 것 같고 한국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으니까 한국말에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는 원래 아니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있다면 얼마든지 알려주시고 저 궁금하니까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옛말인데 우리가 요즘 말인 줄 착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알려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 다 읽어볼까요 해서 가끔씩 재미있는 역사, 흥미로운 역사들, 놀라운 역사나 변화들이 숨겨져 있는 표현들을 어원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시죠. 바이바이.